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238페이지 갈래복합 02 박전의 절비자설 작품을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와 제목을 보겠습니다. 작가는 박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시대 문신입니다. 조선에 태어난 연도가 1514년 중종 9년 때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의 중입니다. 그리고 1558년에 돌아가셨네요. 보니까 58에서 14 빼보니까 44밖에 안 되죠. 45 젊은 날에 돌아가셨네요. 이때는 명종 때입니다. 명종. 예성연중 임명선 임명할 때 명이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선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신이셨고 뭐 예조 좌랑이라든지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조 좌랑이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 들으셔도 됩니다. 호조 좌랑, 호조 정랑 이런 관직을 지내셨고 굉장히 강직한 성품이셨다고 합니다. 강직한 성품이셨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필기하셔야 되는데요. 절비자설이라는 제목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은 절단할 때 컷, 끊다 절입니다. 끊다. 단절 할 때, 분절 할 때 끊다. 비가 팔입니다. 팔이나 팔뚝을 말합니다. 팔을 끊었다. 그리고 공자, 맹자 할 때 이 아들 자자를 쓰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거나 존경할 때 의미를 담아 붙이는 전미사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사마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공자, 맹자, 노자, 또 한비자 할 때 그 자입니다. 네, 설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팔뚝을 끊었다는 얘기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거는 한문 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한문 수필의 갈래 중에 한 갈래인데, 이 한 갈래인데요. 요 한문 수필의 한 갈래인 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2단 구성을 해요. 2단 구성을 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구체적 경험을 해요. 구체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일반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깨달음을 뒷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제는 뒷부분에서 드러나게 됐죠. 모든 설이 다 그렇습니다. 구체적 경험 플러스 일반적 경험, 깨달음.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유비추리, 즉 공통점, 유사성이 존재하고요. 작은 데서 넓은 데서 넘어가는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논증 방법 중에 귀납법 있죠. 사람은 귀납법 확장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 수특 교재에 극수필 갈래 중에 29페이지 교과서 개념학습에 참화설이라고 나오는데요. 말을 빌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소유에 관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한다든지 268페이지 선생님이랑 작품 한번 다뤘는데 낙치설 이가 빠진 이야기 그래서 늙음과 노화 삶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306페이지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망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즘에 관한 얘기, 우리가 건망증 할 때 이즘. 그래서 이 설이라는 갈래가 우리 수능 특강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절비자설, 자마설, 낙지설, 망설, 이거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2장 구성으로 구체적 경험과 일반적 깨달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문인데요. 한문 수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제 팔을 부러뜨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성의 부역 가운데, 이제 부역이라는 낱말 뜻을 쌤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역은 여러분 주로 국가인데, 국가나 그다음에 또는 공공단체가 한 개인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보수도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가면 월급을 병장이 10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해요. 그건 부역은 아니죠. 보수가 없이 돈을 안 받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노역,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시키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병력, 이제 군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게 가장 고달프다. 조선 때는 그랬나 봐요. 나라의 법, 국법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일부러 팔을 부러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군대 가기 싫어서 이제 꾀병으로 이렇게 막 눈을 비벼서 그죠, 눈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얄팍한 방법으로 이렇게 결막염이 걸린다거나, 이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면 이제 범법이죠.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양아치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군대 빼려고 백을 써서 의사를 매수해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쁜 놈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남자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팔을 부러뜨린, 절비, 그죠? 팔을 부러뜨린 이유가 됩니다. 부러뜨린, 나쁜 놈인가? 왜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군대에서 일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나쁜 새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사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병사로 씁니까? 남쪽 고을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를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백성을 징병, 그러니까 병사로 뽑는 거죠. 할 때가 되자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 병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내보였다.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야, 너는 왜 네 팔을 부러뜨리냐, 병신아, 이러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질문했습니다. 나의 질문.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해상이 효지시하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과 형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지 부모님으로도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다치는 거는 불효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군적해. 그러니까 군대 장부입니다. 군인 장부, 군대 리스트, 장부에 편입되는 것을 면하려고, 면제되려고, 벗어나려고, 탈피하려고 부모가 주신 몸, 즉 팔을 상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팔을 비죠, 비. 상하게 했으니 절했죠, 절. 절비했잖아요. 끊었으니 어버이에게는 효도이고 인지상정해. 그러면 인지상정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인, 사람의 아주 당연한 마음, 당연한 감정. 자기 몸을 훼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뭔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고 홍구정을 낸 거죠. 근데 남자가 막 펑펑 옵니다. 막 옵니다. 그리고 엄청 길게 얘기해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다 얘기하고요. 뒷페이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열하다가 뒤에도 컨티뉴입니다. 우와, 깁니다. 그죠? 엄청 깁니다. 거의 이 글의 대부분을 이 어떤 남자가 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이만큼이 어떤 남자의 대답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왜 팔을 뿌렸던지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할 말이 좀 많은가 봅니다.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 중에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일이 없지만 제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큰 불효가 없지만 부모가 주신 몸을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불행에서 말미암은 일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한 지방의 절도사가 된 자들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절도사 욕을 해요. 그럼 절도사는 뭐 하냐면은 뭐 절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절도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조선 시대에 파란색으로 쓸게요. 조선 시대에 병마절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순신도 수군 절도사였잖아요. 근데 병마절도사라고 하는 절도사의 경우에 조선 시대에 각 지방에서 병사와 말을 어떤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그러니까 문관 아니고 무관, 장군, 그런 벼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포악하다면서. 병사를 아끼고 기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원래 병마절도사니까. 권력자를 잘 섬기는 것만 능사로 합니다 하면 얘네들이 권력자를 잘 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때문에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을 거두어들이고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에게 이리승냥이처럼, 이리승냥이라는 게 이리가 여러분 늑대고요. 그 다음에 승냥이 한 들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유법을 썼고요. 직유법. 그래서 사나운 짓을 자행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출제 요소를 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여기다 지금 맨 밑에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쓰세요. 어떤 사람의 이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말하기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거죠, 그죠? 동물을 통해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이리승냥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의 비유하여, 나쁜 동물, 사나운 동물에 비유하여
그 공무원인 관리를 비판했다. 이 말하기 방식입니다. 병사들은 그 고달픔을 이기지 못해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고 목매어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가 또 몇이나 되는지를 못 헤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곤장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매 죽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노역 가면, 군역 가면, 부역 가면 죽는 거죠.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도 있답니다. 네, 현실이 아주 처참하네요. 도망한 사람이 나오면 체포하는 자가 새벽부터 출발하고 결혼을 보충하는, 결혼은 이제 인원이 부족한 거죠. 화급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징병하고 일족을 징병하고 이웃을 징병합니다. 와, 현실이 그 사람 부족하면 부모님을 징병하기도 하고 그 친척들을 징병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웃들을 징병하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1, 2, 3, 4, 5, 6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부터 6까지의 어떤 모습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당시 군역 제도가의 어떤 부조리하다는 현실, 그죠? 부조리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부모 일족 이웃인들 어찌 병역이 없겠습니까? 부모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면 아들 하나를 징병하고 아들 7 있으면 아들 7을 징병합니다. 친척 한 집이 있으면 한 집에서 징병하고 10집이 있으면 10집에서 징병합니다. 이웃이 있으면 서쪽 집에서 징병하고 동쪽 집에서 징병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처자가 흩어지고 10족이 생업을 잃으며 이웃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고 10집 가운데 9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히 잊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제 집안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이 있고 아버지 안 계신데요. 형제가 넷입니다. 첫째 형은 병사가 된 지 4년 만에 첫째 형부터 체크를 할게요.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도망했고 둘째 형은 병사가 된 지 3년 만에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군대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셋째 형은 병사가 된 지 2년 만에 곤장을 맞고 집에서 죽은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첫째 형은 도망갔고 둘째 형, 셋째 형은 죽었네요. 근데 이게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 어떤 사내의 말하기 방식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4년 만에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년 만에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밖에라는 말을 했죠. 숫자가 줄죠. 4, 3, 2, 며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말하기 방식은 어떤 고통받는 가족, 고통받는 자기를 포함한 가족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법도 되고요. 요게 이제 열거법도 쓰고 형광펜 조금 연장할게요. 연장해서 요거를 조금 키웁시다. 요 볼펜 쓰고 난 다음에 형광펜 칠하면 좀 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먼저 칠하고 필기를 하는 겁니다. 형광펜에다가 열고도 했고 시간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시간 간격이 이제 좁혀 나가는 식으로 말하기 방식을 썼습니다. 좁혀 나감. 지금 제가 또 병사가 된다면 가정했죠. 첫째 형처럼 도망갈지 둘째 형처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형제가 다 도망가고 죽게 되면 어머니는 누가 모시냐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귀양 가는 결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봉양하지 못하니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걸 원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원한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에 충성하게 되면 죽거나 도망가게 되고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군역을 빼야 돼요. 징병에 빠져야 돼요. 그럼 유일하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몸이 불편한 자는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잠시 팔을 상하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헤어져 참을 수 없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작은 불효는 저질 수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불효, 큰 불효 중에는 작은 불효가 낫잖아요. 불효는 불효니까. 결국 그래서 큰 불효는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해서 죽거나 도망하는 징병 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도망을 가면 봉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부러뜨리게 되었다. 내 맘 아냐 너는 함부로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병사가 된다면 가정했죠. 이 손이 있다 한들 왕성처럼 얼음을 깨고 잉어를 낳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봉양할 수 없다. 여러분 왕상이라는 중국 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렸더니 얼음이 깨지고 잉어 2마리가 나와서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잉어를 가지고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내가 손이 있어도 이런 기적적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팔이 있어 보았자 자로처럼. 자로는 누구냐면 중국에 우리 공자 있죠. 공자님의 제자예요. 공자의 한 제자인데 이 자로가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벼슬을 했대요. 근데 집에서 멀어져서 봉양할 수 없게 되니까 쌀을 짊어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쌀을 짊어지고 봉양을 해드렸다고 해요. 나중에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작은 벼슬이 있을 때 어머니 모실 때가 행복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형광펜 노란 거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서 요 2줄 왕상이하고 뭐 자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번 칠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왼쪽에다 좀 칠을 해둘게요. 이건 이제 세 번째 이 남자의 어떤 사람의 말하기 방식 3번이 됩니다. 3번. 자, 이번에는 역사적인 인물을 왕상과 자로라는 언급을 하여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병사 노릇하다가 죽거나 귀양하는 일을 면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효도하려는 것입니다. 내 말 알겠니? 그죠? 다행히 한 손은 온전하네. 한쪽 팔은 부르뜨니까 한 손은 온전하네요. 뗄나무를 쥐고 마시는 음식 올려 어머니가 여생 남은 삶 마칠 때까지 봉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병사 노릇을 하다가 죽거나 귀양 가서 부모 처자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낫습니까? 비교법을 썼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느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내 팔을 분지르더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더 낫죠. 그래서 4번 네 번째 방식은 비교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을 썼고요. 하는 영탄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병사 노릇을 하다는 죽거나 귀양 가서 부모 처자를 흩어지게 만들 것 비교하면 어느 것이 낫습니다. 병사 노릇을 하는 고달픔이 제 몸을 제가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서리법을 썼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드릴까? 하는 게 요게죠. 하는 게 요게 영탄법이고요. 감탄사를 쓰는 영탄법이고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전자가 더 낫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서리법이 되겠죠. 이건 서리법이라고 하고요. 설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비교하면 이게 비교법이 사용된 거죠. 4가지 방식 다
얘기를 쌤이 했죠. 자, 그리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 색연필 있죠. 여러분, 채점할 때 쓰는 색연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너무 가늘구나. 좀 진하게 만들어보자. 엄청 진하게. 여러분, 색연필 사이즈로 길게 진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단 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1단이고요. 얘가 2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단, 2단은 어떻게 선생님 나눴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자, 처음에는 그 팔을 부러뜨렸다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했어요. 팔 부러뜨린 얘기. 그리고 이쪽으로 2단으로 오는 순간 좀 확장을 하게 돼요. 확장. 선생님이 또 어떤 말을 했죠? 확장. 유추. 유비추리 준 말. 비슷한 상황을 얘기할 유추. 그 다음에 일종의 귀납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주제는 2단, 여기에서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깨달음, 일반적 교훈을 여기서 주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나는 태도가 변하게 돼요. 나는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유레카.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며. 그러면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다는 얘기. 요게 백성의 고달픔입니다. 백성의 고달픔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뭐 손가락이 다르게 생겨서 손가락이 조금 손톱이 긴다거나 좀 가운데 손가락이 짧다거나 이런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 몸에 불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는 비유하는 게 백성의 고달픔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관리, 즉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해 주는 관리가 있다면 집나라 초나라라도 멀다 않고 달려가는 거다. 그 사람 쪽으로 가는다는 거죠. 지금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이게 지금 아까 절비, 즉 자기 팔을 부러뜨린 어떤 남자의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말하는 거죠. 딱 한 명. 백성이 차라리 제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병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 병사의 고달픔을 알만하구나. 그리고 좀 확장을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백성이 윗사람을 어버이처럼 가깝게 여기겠는가? 어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백성의 고달픔을 살피지 않는다면 서리법입니다.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처럼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난다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겠죠. 서리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의 말, 구체적 사례를 얘기했죠. 서술하여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병사 고달픔을 드러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정치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백성의 지금 국민의가 되겠죠. 고달픔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야 라고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써서 정치인들 각성하라고 보이려고 내 이 글을 썼다고 창작 동기, 창동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너무 줄였죠. 창작 동기, 창작 계기, 창작의 목적을 끝에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 드릴 것은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팔을 부러뜨린 사건이죠. 어떤 남자가 팔을
부러뜨린 일이라고 할게요. 사건까지는 너무 들인 일에 대한 입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팔을 부러뜨리는 일은 작은 불효이고 불효다. 그죠?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징병 가서 자기가 죽는다면 그러면 부모님 봉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불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팔을 부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근데 처음에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팔을 부러뜨린 것이 그냥 불효다. 인지상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나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심리가 변화되었다. 이렇게도 되고요. 태도가 변화되었다. 이런 말. 또 인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그 병역 회피하기 위한 나쁜 놈, 불법,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떤 남자가 이런 입장이었구나 하고,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비판하다가, 나중에,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야, 라고 확장해서 얘기한 것이죠. 자, 쌤이 좀 우는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역겨웠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 있으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 강의가 무지하게 많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쌤이 일단 학교마다 중간고사 범위가 수능특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2월 중순인가 나왔는데 하루에 1개씩 2개씩 쌤 강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 쉰 날이 거의 없잖아요. 하루에 2개씩 3개씩 1개씩 이렇게 꼭 했잖아요. 그래서 쌤 개인적인 수업이 있는데도 계속 찍어 올려서 1일 1 컨텐츠는 충분히 실천을 했습니다. 1일 2 컨텐츠 1.5는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쌤은 일단 수능특강을 전체 다 찍을 거예요. 다 찍을 건데 뭘 먼저 하느냐잖아요. 뭘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고전시가하고 현대시는 거의 다 찍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고전 산문, 그다음에 현대 소설, 이제 극수필, 그다음에 갈래복합 이런 것들이 좀 남았는데 이것들 선생님 순서를 제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신청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거 신청 강의 순을 정해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네요. 무슨 병원도 못 가고 있고 최근에는 운동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욕도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까지는 쌤도 중간고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학생이 있어요. 절비자설. 그래서 잘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